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쟁송법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요즘 그 전문 자격자 시험 자격증에 대한 그 가히 열풍이 불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 잘 하셨고요. 존중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행정쟁송의 개념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화면 하나로 설명할 것은 아닌데 크게 보면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쟁송은 그 행정법상의 그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하고 그 다음에 판정을 하는 절차다.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정법. 여러분 그 1차 과목에 이제 민법 공부하실 텐데 우리 법 체계가 한쪽에 사법의 영역이 있어요. 사법의 대표적인 일반법이 민법이 있고 한쪽에 공법이 있는 거예요. 그 공법을 다른 말로 행정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법 영역에서 사법 영역에서 법적인 분쟁은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법 영역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이쪽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과목은. 그러면 이 노무사 시험의 중심적인 과목이 노동법인데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률 관계를 다툰다. 이 정도는 아실 텐데. 그럼 이상하죠?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는 사법 관계인데 왜 우리 시험 과목에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그 권리 의무 관계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해고를 당했어. 어떤 근로자가.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 구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민사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사가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과목이 좀 없으면 좋을 텐데 할 수 없어요. 이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 합격하는 과정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무사님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이제 막상 노무사가 되면은 행정쟁송에 이렇게 우리가 노무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 있어서는 똑같은 100점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제가 행정법 분야를 한 2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게 낯선 행정쟁송법 과목이 어떤 것들을 도대체 공부하는지 정도만 알고 들어가셔도 매우 훌륭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사례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현직 검사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질병휴직 기간 중에 아시다시피 금년 초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죠. 조국혁신당에 입후보 하려고 사직서를 던졌어요. 사직서 던지고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순위를 차지를 했지만 결국은 낙선했습니다. 낙선하고 나서 질병휴직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 복직명령에 대해서 다툰 사건이에요. 이 검사가 다퉜습니다. 그래서 1심 이거는 이제 서울행정법원 판결인데요. 개요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보세요. 당사자가 이 사람이 검사고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청구 취지를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내린 복직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행정소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나는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사표 냈다고. 자기 딴에는 사표 냈으니까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 법무부 장관이 이걸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의원 면직을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소송으로 이 사람이 다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복직명령을 내렸는데 복직을 하지 않으면 명령을 위반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징계받아서 해임되거나 파면되면 나중에 퇴직연금 같은 것에서 큰 불이익이 다가오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은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각하당했어요. 각하당했는데 판결을 보면 첫 번째 이 복직명령 처분이란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질병휴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에 복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관념의 통제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이어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 서울행정법원의 판사가 보니까는 야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지금 나는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받을 때 그 소송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야 된대요. 대한민국으로. 피고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뭐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했으니 이것도 역시 피고 적격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 각하시켜버렸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당했어요. 현재 해임당했습니다. 요건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온 것이니까 아마 뭐 항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게 판례가 형성돼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동법이 만약에 이 사례가 노동법 문제로 나오면 노동법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한 복직 명령 자체가 이게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노동법 시험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징계 받았다고 했죠. 징계 내용은 여기 없지만 그런 징계받은 사례가 노동법 시험에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과연 이 사람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지? 그럼 그 과정에서 이 검사가 뭐라고 막 주장하지? 나는 징계 사유가 없다. 막 주장하면 이제 시험 문제는 노동법 시험 문제는 이 사람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 행정쟁송법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그죠? 이 사람은 과연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행정쟁송법 시험이에요. 적법하게 제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적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1심 판결만 봐서는 대상적격이 없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죠.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대법원 판례라고 놓고 이걸 소재로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써주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엉뚱하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판례는 지금 분명히 관념의 통제라고 했는데 이 응시자가 이거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어떡해.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은 이제 오답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많이 상당 부분 점수가 이제 깎일 거예요. 알았지? 거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수많은,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그 판례를 소재 삼아가지고 대개 출제합니다. 근데 노동법에 비해서는 노동법은 거의 판례와 유사하게 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쟁송법은 판례 그대로 내지는 않아요. 그대로 내지 않고 분명히 비틀어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무조건 외운다. 외우면 뭐 고득점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판례 공부를 통해 가지고 행정법의 법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기본적인 법적인 그러니까 이 법을 사건에 적용하는 그 법리를 이해를 해놓으면 설사 이제 약간 비틀어 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예,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공부는 뭐 왕도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학원 수강생 중에서 행정쟁송법을 73점을 받고 합격하신 분이 계셔요. 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 거의 뭐 톱일 것 같아. 행정쟁송법은.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어려운 과목이긴 한데 그분 보니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뭐 계속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대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무사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동관계 사례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행정사건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체가. 일반적인 행정사건이란 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허가 얘기도 막 나와요. 네,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처분 당했어. 이럴 때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 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보듯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뭐 어떤 처분을 받았어. 그럼 서울시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제기한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법원,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제가 유형을 한 3가지로 나눠놓은 이유가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 이거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약간씩 뭔가 약간 달라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거는 이 사람이 행정청에다 뭘 신청한 사건이죠. 근데 이 두 번째를 보면은 신청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진 거야. 그죠? 당신이 뭐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 영업정지 해달라고 신청한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처분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절차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이것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고요. 조금 복잡한 세 번째 유형은요. 예, 보면 막 두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작된 건 갑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기존 업자가 또 이 절차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복잡해지죠.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노동 사례는 차치하고더라도 일반적인 행정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해도 됩니다. 잘해도 되고요. 출제해 보면은 행정심판법, 소송법 다행스럽게도 법조문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정심판법은 1조부터 61조까지 있고 소송법은 1조부터 46조까지 있습니다. 제가 61개 조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1조부터 61조까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중간에 뭐 50조에 2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조문의 개수는 그거보다 약간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설명 들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어떻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췄는지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 이거 하나 보면 엉뚱한 법원에다 제기하면 안 돼요. 수원법원에다가 수원지방법원에다 제기할 거 뭐 인천지방법원에다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검사 사건도 이러한 요건 중에 일부가 탈락됐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예 심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선택 과목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일단 공지된 사항으로는 민사소송법도 행정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도 시험범위에 들어가긴 합니다. 일단. 그런데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사소송법 특별히 공부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민사소송법은 500여 개 조문이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이거 줄인 거예요. 이게 한 10대 줄에 걸쳐가지고 길게 나온 건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줄여놓은 것이고요. 이게 크게 50점짜리가 나오면 이걸 이제 나누어서 두세 개의 문항으로 이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뭘 논하라.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는 뭘 논하라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거기에 이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내가 일일이 다 찾아내야 되는 거야.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써야 돼요. 국리를 하다가 만약에 하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점, 20점 그냥 날아가 버리지. 근데 요즘은 이른바 쟁점 제시형이라고 해가지고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법학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출제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혼동할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공부하면 이 주제는 다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야. 문제 해독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알아. 그러나 이제 부실하게 공부를 하면 문제는 아는데 다만 이제 쓸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주제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점짜리는 이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합니다. 이게 문장만 길지 공부를 하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 준 사례요. 알겠죠? 이게 이제 금년 문제예요. 금년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각 식당들에게 영업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만약에 그 식당 주인이 뭐 10만 명도 될 테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경우는 공고나 고시 형태로 이렇게 처분할 수도 있어요. 10만 명 식당 사장한테 전부 다 일일이 공문서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시 형태로 합니다. 인터넷이나 뭐 저 시청 게시판이나 이런 데로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고시가 불만인 사람이 있겠죠. 식당 주인 중에 불만인 사람은 이거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대상 적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제소된 제소 기간을 준수했느냐, 이거 이제 날짜를 조심해서 뭐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실제 시험은 이것과 우리가 이제 내년에 25년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거 평소에 많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3점 받았다는 분은 왜 그런 점수가 나와요?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공부 자료 범위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충실히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잘 나오는 주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세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범위에 걸쳐서 공부는 착실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위쪽에 배치되는 걸 보면 잘 보면 이제 소송 요건의 문제가 있고, 재판이 끝났을 때 과연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기속력의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하고 그러면요. 전체를 보는 눈이 길러지지 않게 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듯이, 그제? 이거 전체를 모르면 이거 불안해지고, 그래서 제대로 자신있게 답안 작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전부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정확하게 다 공부를 하시는. 자, 그래서 요건 파트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제일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만 골고루 다 나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요건 파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과정,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는 거 심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 최종적인 판단이 있고, 법원에서 하는 건 판결이라고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건 재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학습 방법은,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것보다 이거죠. 출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법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답안은 뭐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재소법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읽었을 때, 이런 이해가 돼야 돼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그냥 떨어지는 사람, 우리가 이제 불합격하는 사람은 자기가 답안을 썼어도 자기가 쓰는 내용 뭔지도 모르고 막 쓰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시험이 아주 높은 수준의 답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에 그 채점자가 나의 친구다 생각하고 내 친구한테 이 행정쟁송 절차를 잘 설명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제?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으면 훌륭한 답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출제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외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글씨체도 너무 악필이면 또 안 됩니다. 악필인 분들 많이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시간이 많을 때 좀 글씨체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세요? 적절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답안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노동법 선생님 아마 제가 지켜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 법학 답안은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하실 게, 판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 쟁점을 잘 뽑아내야 돼요. 학설, 대립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노는 거 있죠? 각 학설이 왜 이런 학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제발 좀 생각을 해가면서. 그래서 학설, A 학설과 B 학설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달라지길래 왜 도대체 교수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냐. 그지? 네. 논점을 해야 돼.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이 바로 무슨 우리나라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씨의 그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지금 분명히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양반이 한 행위가 내란죄냐 아니냐.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헌법학자들도 현재 있어요. 분명히. 예? 사실은 지금 엄중한 시기라 조금 여론이 약간 이렇게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은 이제 또 선을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는 내가 판사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내가 판사니까 객관적으로 명쾌하게 결론을 정확하게 딱 내려주는 거예요. 이 법학 공부에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쉽고, 그 다음에 흥미가 있다, 재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분명히 내년에 고득점이 나올 것이고, 그냥 억지로 공부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분이라면은 힘들 거예요, 아마. 억지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때려쳐야 돼. 그냥 공부가 힘들어? 힘들긴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사생활을 접고 내가 공부에 몰입해야 되는 부분은 힘들겠지만, 그 책 속에 있는 이런 말들이 재밌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자연스럽게 좋은 답안을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수도 좋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재미가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조금 참으세요. 처음엔 몇 개월은 제발 실망하지 말고. 처음에 어렵습니다, 사실. 법학을 공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나중에 이제 꾹 참고 그러면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네. 법학은 이제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죠?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막연히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뭐라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 갖고 터득을 해 나가야 돼요. 공부 방법도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또 선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죠? 별 얘기가 없어요. 차근차근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지? 그걸 잘 귀담아 들으면 되는 거야. 그지? 수험서도 부지런히 읽고, 아까 그 사회보험법 선생님 약간 말씀하실 때 잠깐 들었는데, 법령정보센터 있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교재에 어떤 법률이 떴을 때, 실제로 거기 검색센터에 들어가가지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재에다 쓴 게, 박희준이가 교재에다 쓴 게 이게 거짓말 하는 거,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실제로 그게 그런 법조문이 있는지. 그죠? 이게 그런 확인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씀 드렸죠. 뭐가 좋다고요? 분명히 그 출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읽더라도 알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자로 하여금 즐거운 느낌이 나도록. 채점자가 봤을 때 짜증나가지고 그냥. 짜증나가지고, 뭐 이런 답안, 이런 건 벌써 그냥 탈락이야. 내용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글씨체도 중요합니다. 알죠? 글씨체는 최우선은 아니지만 글씨체 중요하고, 글씨도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글씨체 분명히 개선입니다. 명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악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 알았지? 스스로 아실 거야. 그분들은 좋은 글을 갖다가 위에다 뭐 습자지, 요새 습자지 있나? 습자지 올려놓고 막 모방을 해서라도 고쳐나가야 돼요. 필요해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의시험,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 볼 때 제발 결석하지 말고 꼬박꼬박. 예,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한다는 건 고통스러운데 그 1시간 동안 100분 동안 머리를 쥐어 짜내고 연습을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자기의 실력이 완성됩니다. 예, 모의고사 보는 요 시점, 내년 한 5월, 6월쯤 되면 이제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실전처럼 보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공부가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합격선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실력이 늡니다. 시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이펙트, 시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을 높여줄 거예요. 왜 그런지 뭐 아시겠죠? 예. 시험을 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책을 보고, 내가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스스로 자각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식이 쌓이고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이거, 전 단계까지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시험,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시험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생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1년 동안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커리큘럼 교재는 특별히 제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가니까 저는 이 시간에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단계별로 쭉 되어 있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 과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